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코디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느 왕국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누구에나 국회의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은 자기 행동 규칙을 정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이란 좌우명입니다. 그 좌우명이 진짜 법률 수준인지 아니면 개똥 철학 수준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좌우명을 스스로 정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좌우명이 양심의 헌법에 맞는지 심판합니다. 만약 좌우명이 양심의 헌법에 맞는다면 그 좌우명이 법률이 되는 것이요. 위헌이라면 그냥 보통의 좌우명, 평범한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왕국의 시민이자 의원이며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준칙이란 무엇인가? 네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률이 되도록 네가 의욕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네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률이 되도록 네가 의욕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이 문장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반드시 배우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좀 애매하지요?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 칸트의 저명한 정언 명령 중 하나입니다. 한때 집중해서 공부할 때에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까먹으셨겠죠? 괜찮습니다. 다 까먹습니다. 그래도 잘못 이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기에서 준칙이 무슨 뜻입니까? 네 행동이 보편적인 법률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라 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을 어째서 준칙을 주어로 만들었을까요?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준칙은 칸트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정언 명령의 주어가 되는 준칙의 뜻과 그것이 칸트 철학에서 갖는 큰 의미를 아는 분이 별로 없더군요. 매우 드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칸트를 아는 척하고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아마 생각을 덜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보다 생각을 조금만 더 하기로 해요. 자, 국어사전 나오세요. 네이버 표준 국어사전입니다. 준칙이란 준거할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 또는 행위의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요. 아, 그렇구나 합니다. 경률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주로 과거에 썼지요. 그런데 준칙이라는 단어를 말이죠. 법칙, 규범, 규칙, 원리, 법률과 같은 단어와 함께 쓰면 우리는 바로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슨 차이지? 그런 혼란 때문에 준칙을 그리고 정언 명령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철학 교사들은 그래서 준칙이란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라고 객관적인 법칙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암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단어는 원래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단어를 우리가 지금껏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철학 용어는 영어를 봐야 합니다. 학자들은 독일어를 보시고요. 준칙은 영어로 맥심입니다. 맥심 하면 떠오르는 게 있겠지요. 성인 남성향 잡지입니다. 그리고 커피도 있지요. 철학에서는 맥심 하면 칸트지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홍길동은 칸트 철학을 공부합니다. 다음 중 홍길동이 맥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1번 좌우명, 2번 커피. 정답! 네, 맞췄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맥심, 준칙은 좌우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준칙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준칙이란 말을 쓰되 좌우명으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칸트 정언명령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률이 되도록 네 좌우명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률이 되도록 네가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네가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좌우명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어때요? 이걸 약간 알기 쉽게 고치면 칸트의 정언 명령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좌우명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률이 되도록 그런 좌우명을 선택해서 그 좌우명을 따라서만 행동하라. 이런 문장이 우리 마음속 양심의 헌법재판소가 명심하는 도덕법률, 즉 도덕법칙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철학 공부하시다가 준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좌우명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10중 8구 칸트 철학이겠죠? 도대체 칸트는 무슨 생각으로 좌우명을 도덕 철학의 주어로 삼았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고 이 영상의 핵심이자 칸트 철학의 꽃입니다. 영석하신 분들은 칸트의 도덕 철학의 특징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칸트 도덕 철학은 좌우명에 관한 철학입니다. 이걸 알아야 칸트 도덕 철학의 문이 열립니다. 칸트는 무엇이 도덕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존 도덕 철학과는 다른 점이고 그래서 이상한 점이지요. 칸트 이전의 도덕 철학이란 우리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해라, 저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내용을, 좌우명의 내용을 직접 가르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등등의 도덕 규칙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도덕이 다 그렇듯 직접적으로 행동 규범을 정해놓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애를 가지라, 교원 영색하지 마라 등등. 공자님의 논어는 훌륭한 도덕책이기도 하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상이든 좋은 행동을 가르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행동을 직접 가르치는 게 도덕이었습니다. 칸트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행동이 무엇이라고 직접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좌우명의 조건만을 말할 뿐입니다. 칸트의 출발점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도덕 법률은 우리들 마음속에 저마다 있는 것이고 마음속 양심국회에서 우리 자신이 도덕을 정하는 입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입법자로서 내 마음속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율적으로 자기 좌우명을 정합니다. 타인에게 내 좌우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칸트는 자유에서 도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타인이 내 머리를 조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 철학은 타인이 내 머릿속에 심어놓는 그런 규범이 아니라 자기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행동이 보편적인 법률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라가 아니라 보편적인 법률에 부합하는 좌우명을 택해서 그 좌우명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것이 칸트 철학인 것이지요. 이 차이가 이해되시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건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준칙을, 그러니까 좌우명을 정언명령의 주어로 삼았던 것입니다. 올바른 좌우명을 갖고 있다고만 한다면야 올바른 행동을 하리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칸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실천이성이요. 이것이 칸트 철학의 대강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칸트가 준칙의 조건을 내세운 까닭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고 당연히 반론도 생깁니다. 칸트 비판과 칸트 변론, 이것이 오늘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도덕이 너무 엄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칸트를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칸트는 엄격한 도덕률을 제시한 적도 도덕적인 준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적도 없으니까는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는 말이죠. 그저 우리들 각자가 좌우명을 정해 살아갈 텐데 어떤 좌우명을 택해야 그 좌우명이 도덕적으로 빛날 것인지를 논했습니다. 그런 좌우명의 조건이 바로 그 유명한 정언명령이며 대표적인 문장을 오늘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정언명령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때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칸트 비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철학을 말하면서 무엇이 도덕인지 가르치지 않다니 칸트 철학은 정말 쓸모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건 칸트를 제대로 이해한 비판입니다. 그런 비판자가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기 저서 공리주의에서 칸트의 도덕 철학이 준칙의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저는 밀 아저씨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칸트는 무엇이 도덕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칸트 할아버지를 변론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공리주의와 칸트 철학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가지 반론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했다면 마저 들어주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묘미는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칸트에게 도덕은 저마다 존엄성을 갖는 우리들 각자 개인의 양심 안쪽의 문제였습니다. 반면 공리주의는 도덕을 타인이 등장하는 사회 문제로 바라봅니다. 내 양심을 지키면서 타인의 행복을 옹호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존 가능합니다. 둘째, 칸트는 행동의 원인이 된 좌우명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공리주의는 그 행위의 결과가 바람직한지를 따집니다. 좌우명도 좋고 그 좌우명에 따른 결과도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쁘다면 그 좌우명을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역시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칸트의 도덕 법칙은 어떤 행동 자체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좌우명에 관한 원리였죠. 이 세상에는 공리주의를 포함해서 어떤 행동 자체에 대한 도덕 원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원리를 두루 경청하고 배워서 좌우명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넷째, 칸트에게 도덕은 자율의 문제이며 그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공리주의는 도덕 감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사회 구조를 강조합니다. 교육이나 사회 구조를 통해 사람들의 도덕성을 후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으면 자명한 얘기겠지요. 그러므로 선천적인 도덕이론이든 후천적인 도덕이론이든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도덕 철학은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지적인 자극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비도덕적이라며 처벌하려고 도덕 철학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나 그런 일이 있었지요. 따라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느 쪽이든 인류 스승들의 얘기를 경청하면 좋더군요. 도덕적인 자극 관점에서는 어느 이론이든 공존 가능합니다. 여섯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가 필요한 상황은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납니까? 그런 상황은 극히 드뭅니다. 어떤 도덕 이론이든 실제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존 가능합니다. 칸트 철학의 역사적인 장점은 이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도덕이라는 명목을 내걸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징벌해 왔습니다. 종교가 그랬고 권력이 그랬죠. 지금도 혹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징벌하고 있지 않나요? 칸트 철학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칸트에게 도덕 철학은 누군가의 양심 세계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좌우명을 선택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면 추상적인 얘기만 할 것 같아서 제 좌우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언명령의 사소한 예라고 할까요? 코디정의 준칙입니다. 세 가지예요. 인사 잘하기. 누구에게나 인사를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사를 싫어할 사람도 없고 그게 좋은 행동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기분 나쁜 농담하지 않기. 제3자는 그런 농담을 듣고 웃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당사자가 좋아할 리 없고 그냥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배울 때는 겸손하게. 공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함입니다. 더 많이 더 잘 배울 수도 있고요. 제가 선택하고 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좌우명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좌우명인 셈인 것이지요. 사소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칸트의 정언명령에 부합한 좌우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